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8월 25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국내 증시는 양시장 동반 상승 출발 이후 장중 내내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3,200선 회복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종가 3,209선에서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장중 내내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800선 바로 앞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798선에서 현재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보면 미증시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잭슨홀에서 금리 얘기를 해줘서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면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온 모드로 바뀌면서 코인도 급등하고 전부 다 급등하는 분위기라서 원화도 달러원 같은 경우도 되게 원화가 강세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걸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도 강세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만 파네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같은 시장, 일단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 먼저 잭슨홀 미팅부터 저희가 네.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크게 환호하는 분위기인데 어느 부분에서 환호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 금요일 날 다들 파월 연설을 듣는 와중에 혹시나 실시간으로 요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몇 군데 채널에서 동시에 동시통역까지 해가면서 뭐 FMC나 잭슨홀 연설을 갖다 이렇게 하는 참 별난 나라예요. 열정이 엄청나죠? 열정이 엄청난 나라죠. 듣던 중에 갑자기 시장 움직임 보면서 뭐 때문에 이러지 싶었을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러지 싶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비둘기파적이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갖다가 뭐 시사했다. 근데 금리 인하 얘기는 한 적 없어요. 파월 의장 입에서.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슬라이드는 그겁니다. 파월 의장의 이제 잭슨홀 연설에 대한 언론의 헤드라인들을 쭉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CNN. Rate cuts are coming.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음을 갖다가 suggest 했고 그런데 CNN 답네요. 트럼프가 요구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다음에 로이터 같은 경우도 시장을 갖다가 파이어 완전 막 붕 띄웠죠.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좀 조심해야 될 이유를 갖다가 이렇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라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멘트가 들어갔죠. 베런스 같은 경우에 힌트를 줬다. 금리 인하에. 그러면서 고용시장이나 잡스나 그리고 물가나 할 것 없이 아주 도전적이다. 양쪽 다 만만찮다 하는 그런 내용. 월스트저널의 이제 닉 티밀하우스는 이제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를 갖다가 하이라이트 그걸 갖다 제일 강조해서 그래서 결국 금리 인하로의 그 경로를 갖다가 열었다 이런 식이죠. 우리 뭐 국내 대표적인 뭐 연합뉴스 같은 경우도 파월 발언에 금리 인하 한층 가시화됐다.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없는데 이제 베이비 스텝 이거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신중하게 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얘기죠. 일각에서는 뭐 한 50bp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자, 요 이제 또 여기 한경 같은 경우 이렇게 했네요. 뒤숭숭한 잭슨홀 이 얘기는 이제 그 2박 3일 동안에 그 잭슨홀 분위기가 조금은 평소하고 달랐나 봐요. 이렇게 그 참석자들 중앙은행 전 세계에 왔던 분들이 뭔가 좀 침울하고 서로 이렇게 말을 좀 아끼고 기자들한테 오죽하면 파월 의장 연설 시작 전에 한 10초 정도 이렇게 말을 시작 안 하고 침묵하다가 어색한 침묵 끝에 라가르드가 일어나서 이것도 아닌 이렇게 해서 기립박수를 갖다가 유도하고 거기 있는 중앙은행 관계자들 경제학자들 할 것 없이 당신 입장 알아 당신 마음 알아 하면서 이렇게 그러고 나서 연설을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금리 인하 문은 열렸지만 9월 약속은 아니다 이렇게 됐죠.
트럼프 때문에 그렇게 박수 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트럼프에게 뭐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좀 그거 된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잭슨홀 연설은 금년이 이제 파월에게는 마지막이라 봐야죠. 내년 1월에 내년에 이제 5월에 그거니까 네. 퇴임이니까. 그러니 그동안 당신 수고 많았다 하는 뭐 그런 일종의 동업자 의식이 이제 당신 마음 안다. 인식이라고 봅니다. 당신 뭐 과부 마음 호reb이 안다, 호reb이 마음 과부가 안다고 어느 마음을 누가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거 한번 요거 2년물 국채 수익률 훅 떨어지는 이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위험은 상방, 물가는 오를 것 같고 고용에 미치는 위험은 하방.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듀얼 맨데이트를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는 물가 안정도 해야 되고 최대 고용을 완전 고용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건데 이 이중 책무의 양쪽 모두를 균형 있게 고려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1년 전에 비해 중립 수준의 정책 금리가 100bp 더 가까워졌다. 이 얘기는 뭐 중립 수준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작년에 뭡니까? 그거 해서 한 100bp를 낮췄잖아요. 한 번은 50bp까지 해서 25, 25, 50 해가지고 훅 낮추고 이제 9개월째 이제 접어들었는데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 한 100bp 더 가까워졌는데 정책 기조 변화를 고려 신중하게 케어풀리 계속 나가겠다 했는데 어쨌거나 이 대목에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현재 통화 정책은 제약적인 리스트릭티브한 그런 영역에 있고 그러니 조금 금리가 높다는 걸 인정했고 기본 전망과 또 위험 균형의 변화. 그래서 요 두 개, 물가하고 고용 중에 요쪽이 또 걱정스럽다. 물가도 만만찮은데 향후 이제 관세가 어떻게 될지도 그거 하지만 그래서 정책 기조의 조정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 하는 요 부분. 정당화하겠다도 아니고 may warrant 이렇게 해서 adjusting our policy stance. 우리 정책 스탠스를 갖다가 adjust 조정할 수 있음을 갖다가 정당화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냥 풍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요 표현도 재밌죠. 노동시장에 대해서 왜 요즘 그렇게 일자리 창출 개수는 후훅 줄어드는데 실업률이 안 올라가느냐 했더니만 이 얘기. 일자리 창출 개수가 안 는 거는 노동력에 대한 고용시장에서 수요가 줄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노동시장의 공급도 줄다 보니까 실업률은 그냥 안 움직인다 하면서 요걸 갖다가 기묘한 종류의 균형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큐리어스한 그런 밸런스다 했는데 이건 결국 그거죠. 미국 내에서 지금 불법 이민자들 이렇게 추방했던 게 큽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시장은 요 대목에서 파월 입에서 우리 9월에 금리 인하 할지도 모르겠다, 할 것 같다 이런 얘기 한 적은 없는데 요렇게 듣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는 금리 인하 쪽으로 갔네라고 이제 본 거죠. 이제 본 건데 재밌는 거는 요 파월 연설 말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리사 쿡 만약에 사임 안 하면은 내가 자르겠다, 파이어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한번 지금 연준 이사회 멤버들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은 7명인데 네. 7명의 이사 이게 FRB 아닙니까? Federal Reserve Board라고 해서 연준 이사회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명의 지역 연방은행 총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이 사람들은 상시적으로 투표권을 갖고 있는 거고 언제든지 의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뭐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파월은 아실 테고 여기가 공화당원이라고 알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임명할 때만 해도. 그런데 진짜 공화당원인지는 잘 애매합니다. 그동안에 그걸로 보면은. 자, 여기서 요 붉은색으로 한 미셸 보우만 부의장하고 여기는 이제 감독 쪽이죠. 네.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여기는 확실한 친트럼프죠. 친트럼프고 여기 제프슨 부의장 그리고 마이클 바 그리고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리사 쿡. 예, 그리고 이번에 스스로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여기에 지금 후임으로 스티븐 미란이 지명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냐 하면은 하나, 둘, 그리고 여기가 스티븐 미란 셋. 7명 가운데 3명은 어떻게? 친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쪽. 그러면 여기만 밀어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찍어내면 7명 중에 적어도 4명. 과반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런 식이 되는데 리사 쿡을 갖다가 이제 그거 하는 거는 무슨 뭐 주택 대출 받으면서 모기 대출 받으면서 약간 위법, 불법 사기가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거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올린 거 트루 소셜에 올린 거 보세요. 이 사진을 딱 올려놓고 쿡 must resign now. 쿡은 지금 바로 당장. 사임해야 돼 하면서 느낌표 빵빵빵 3개. 그리고 그 많고 많은 이미지 중에 뭐 사람들이 보기에 어떨까 싶은 건데 리사 쿡은요. 이게 지금 2017년에 자기가 그 당시 트위터 X에다 올린 건데 이 오바마 내외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참 내가 백악관에서 이렇게 프레지던트 오바마를 갖다가 이렇게 옆에서 도울 수 있던 참 큰 영광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여기도 뭐 UC 버클리에서 학위 받았다고는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가 혐오하는 거는 좌우지간 정책적인 면에서나 인사 측면에서나 제도 측면에서나 오바마의 흔적은 트럼프는 진짜 극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친 트럼프 인사들은 하고 끄덕끄덕하고요. 트럼프의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싫은 사람들은 저 또라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바이든, 오바마가 아니라 그냥 민주당 정책 자체를 다 지워버리고 싶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민주당이라기보다도 제가 봐서는 여기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공화당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무관한 신예죠. 정치로서는. 사업가 출신이 그거 했고 당적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화당에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 능가할 만한 정치적 영향력이나 어떤 인사가 없는 와중에 민주당도 우리가 알던 뭐 케네디 무슨 뭐 앤드루 잭슨이 민주당 출신 중에는 처음 대통령이 되고 했던 그때의 민주당하고 지금 민주당은 달라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인물이 없는 상태. 인물도 인물이지만 과연 이 양당 정치가 지금 미국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두 당의 차이는 뭔지 그것보다는 그때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앞에다 세워놓고 그 누가 세웠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물론 투표라는 형식으로 합니다만 그렇게 세워져서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그들이 바꾸고자 했던 세상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세상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그쪽하고는 다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뭐 거의 내전이나 다름없는 워싱턴 지금 완전 쫙 깔렸잖아요. 주방위군이 이제 네. 권총까지 차고 다닌다는데 이제 시카고에도 갈 것 같고요. 베네수엘라도 지금 군사 작전이 지금 임박했다는 그런 등등. 우리가 과거에 미국에서 볼 수 없었던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어디 뭐 트럼프 대통령 연준에게 저렇게까지 한 대통령도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저런 장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거 말이에요. 정상회담을 어떻게 저렇게 합니까? 저 사진은 그래도 봐줄만 한데 오버오피스에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앞에 있고 그다음 주름이 그 뭡니까? 의자에 그 등받이 의자에 그냥 주름이 세워놓은 이런 장면들은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굴욕적이겠어요. 참 세상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에 앉아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판단과 어떤 평가는 다르겠습니다만 진짜 우리가 겪어왔던 것과는 다른 그리고 매일매일이잖아요. 자 당장 오늘 내일 새벽에 뭔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제 시간은 거의 뭐 1시 15분인가 새벽에 네, 새벽. 정해졌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한 열 몇 시간 전에 알게 되네요. 정상회담 시각이 언제인지. 뭐 이런 식의 아주 아슬아슬한 지금 한미 회담이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왜 저런 정책을 피냐라는 물음표를 던져보면 네. 그래도 우리가 뭔가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간도 예상할 수도 없고 뭘 할지도 예상할 수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네. 트럼프가 왜 저런 의사결정들을 내릴까라는 기준을 하나만 딱 갖다 놓고 보면 그게 네. 무조건 그냥 미국이 잘 살아보겠다. 이거 한 가지랑 그리고 중국이 너무 많이 쫓아왔다. 이거 두 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타파하기 위한 모든 일을 하겠다. 모든 일을 하겠다. 그러면은 의사결정을 할 때 저희들이 뭔가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거나 한국 주식 투자할 때 결국은 그래서 자꾸 미국 주식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건 것 같아요. 어차피 자기네 나라만 좋게 만드는데 나머지 나라는 피해자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수정님은? 우선 뭐 겉으로 드러나기는 아메리카 퍼스트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미국 위주, 미국 중심. 그리고 그 논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뜯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 뜯겼는 걸 이제는 찾겠다 하는 그런 거고 미국인들의 마가 진영에서는 야 우리 대통령 잘해 속 시원해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 외에 뭐 다른 나라들 지금 관세를 두드려 맞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방위비 더 내. 그다음에 미국으로 들어와서 공장 지어 투자해. 우리나라는 지금 4천억 달러 조금 넘는 외환 보유고인데 지금 3,500억 달러를 그렇죠. 투자. 예. 그런 식으로까지 하고 있는 와중에 이걸 그러니 강 대표님 말씀 맞다나 미국 위주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글쎄요 이런 프로그램에서 얘기하기에는 뭐 적절치 않은 주제이긴 합니다만 제가 어떤 방송 진행 중에 실시간 채팅창에 어떤 시청자분께서 올렸던 그 글이 생각이 납니다. 악을 척결하기 위해서 악마를 자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이 하는데 그것도 트럼프 지지자와 반 트럼프인 사람들은 그 명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찬반이 갈릴 겁니다. 그런 식의 좀 복잡한 얘기 같아요.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뭐 우리는 이 와중에 파월 의장의 결국 잭슨 홀에서 다시 돌아갈 것 같으면은 암만 언제 잘릴지 모르겠다 그러고 자꾸 자르겠다 그러고 하는 그런 위상에까지 추락은 했지만 왜 우리 시장을 보면서 또 미국장을 얘기하고 하면서 왜 연준 타령을 갖다가 벗어나지 못하는가 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사실 금요일 장 자체는 오늘 이후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제일 크게 보는 거는 이거예요. 저는 이게 이거 한번 보시죠. 국채 수익률 한번 보세요. 국채 수익률 2년물도 그렇고 이렇게 이날 이제 마지막 끝에 보시면은 많이 이렇게 떨어졌죠. 많이 툭툭 떨어졌는데 2년물 보시면은 거의 뭐 한 3.8 근방에 있던 놈이 3.7로 한 10bp 갔다가 순식간에 훅 떨어집니다. 훅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된 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쭉쭉쭉쭉 밀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그거 하고 그다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 이것도 보세요. 금도 마찬가지고 달러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이거는 사람이 주문낸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기계예요. 기계인데 하필이면 금요일 날 파월 의장 연설이 있기 하루 전에 잭슨홀에 온 무슨 뭐 보스틱 총재 그다음에 그 베스 해머 클리브랜드 연방 지역은행 총재들 한 3명 정도 입에서 살짝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갑자기 월가의 매체들 가운데 보면은 파월이 작심하고 매파적 발언을 내놓을 수도 뭐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막 나오면서 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저거는 뭐냐 하면은 그래 잭슨홀 앞두고 한번 배팅 한번 해봐. 뭐 지금 뭐 시장 약간 과미수 상태 같은데 주식 금리도 지금 제법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한번 주식 하방 배팅 국채 수익률 튀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배팅 해봐 했던 선수들이 저 대목에서 파월이 그렇게 해서 살짝 정책 스탠스를 갖다가 조금 뭐 어떻게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도의 툭툭툭 금리 떨어지죠. 주식 팍팍팍 올라가고 하니까 하던 중에 그다음에 판단하고 자시고 할 거 없이 제일 새가슴이 먼저 설정했던 스탑로스 체결되고 그다음에 조금 멀리 잡아놨던 스탑로스 체결되고 그러면서 뭐 주식은 다다다닥 올라가고 국채 금리는 다다다닥 떨어지고 달러도 마찬가지 후루룩 달러 강이 아닐까 싶었는데 뚝 떨어지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뭔가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려면은 이제 뭐 하다못해 진짜 그거죠. 당장은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AI 했는데 그리고 약간 후달거리는 재료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중국에다가 뭘 넘기려면은 마진도 아닌 매출의 15%를 갖다가 세금조로 보호세조로 통행소제로 내라 이런 정도가 되어버렸으니까 향후 가이던스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제 9월 첫 주 금요일 날 나오는 고용지표죠. 뭐 네. PC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다음 이제 9월 초에 나오는 8월 고용지표가 망가져야죠. 확실하게.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더군다나 고용을 좀 발언을 네, 해줬기 네. 때문에 고용지표의 어떤 체급이 더 올라간 느낌이 예, 들어요. 이제 결국 뭐 매번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들 뭐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상투적으로
9월 첫째 주 이렇게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되면 이번 주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꽤 중요합니다 하면은 이렇게 독자분들은 아유 자식 또 고용 지표 타령이네. 똑같은 말이네. 네, 똑같은 말이네 하는데 요번에 다가오는 고용 지표는 진짜 좀 중요해졌습니다. 지난달에 뭐 갑자기 숫자 적었고 5월치 6월치 막 두 달을 갖다 25만 8천 개나 한꺼번에 줄이고 그러면서 BLS 국장 바로 잘리고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 물가 지표 CPI, PPI도 BLS 노동통계국 고용 지표도 거기서 하고 합니다만 이제 이 이상한 논리 망가져야 주식은 들어간다. 고용시장이 망가지고 일자리 막 생기는 사람들보다 잘리는 사람 많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막 이러면은 주식은 더 좋다는 이 이상한 bad is good. 그러면 금리 낮춰주잖아 하는 이 논리. 그래서 주식도 없고 집도 절도 없는 사람 또 언제 잘릴지 모르는 사람 다음 주 바로 이렇게 알바하고 있다가 바로 사장님이 그만 나와 하면은 당장 이런 사람들 입에서는 뭔 소리가 나올까요? 세상 참 요지경이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주식이 좋아? 아니 뭐 논리는 또 되죠. 금리가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 실적은 좋아지고 무슨 뭐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미래 기업 현금 흐름을 갖다가 디스카운트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현재 가치는 올라가고 주가는 올라가죠 합니다만 이제 그 논리가 또 이제 통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아마 망가지게 나올 겁니다. 고용이요? 뭐 살짝 손을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실컷 저렇게 해놨는데 고용이 갑자기 8월달에 좋아졌네 할 것 같으면은 근데 고용도 그 8월 달인데 8월 달 거면 약간 이제 휴가 시즌이잖아요. 예. 갑자기 좋아지면은 휴가 시즌에서 좋았나 봐 잠깐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또 넘길 거고 올라갈 거면 휴가 시즌 내려가게 나오면은 봐 역시 나빴었어 이러면서 이제 빼려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그쪽으로 몰아갈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실제로 잭슨홀도 자세히 들어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금리 내린다고 얘기한 적 없고 네. 그다음에 고용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숏팔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그걸 빼버리고 이제 데비에이션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다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고용 좋아지면은 나 금리 올릴지도 모른다고 해석할 수도 있었거든요, 네. 솔직히. 그다음에 에버리지도 뺐잖아요. 에버리지를 뺐다는 얘기는 이제 인플레이션 조금 생기면 나 금리 올릴 수도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양쪽 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시장은 아니야, 나는 그냥 금리 인하야. 그리고 다 그냥 리스크 온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저 화면에 뭐 페드워치의 금리 전망이 이렇게 나옵니다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잭슨홀 연설 듣던 중에는 이제 90 몇 프로야 금리 9월 금리 인하는 했다가 다음 날 뭐 주말에 아닌데 이거 70 몇 프로로 75 까지 줄어들면서 갔었죠. 그렇게 내려가면서 한번 뜯어보니까 강 대표님 말씀하신 그거 자 소위 말하는 AIT Average Inflation Target 그래서 과거 5년 전에 나왔던 2020년에 발표했던 거 야 지금 코로나 맞이해서 조금 이렇게 돈도 풀고 하다 보니까 금리 2%보다 좀 높을 수도 있어. 근데 지난 수년 동안 2%보다 낮았잖아. 그래서 평균으로 하면 아직 2%안 돼. 그래서 우리 2%가 넘었고 물가 목표는 2%지만 2% 넘었다고 당장 금리 안 올려. 그쵸. 이게 에브리지 AIT였어요. 그쵸. 그럼 이걸 갖다 폐기했다는 것은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폐기했으면 뭐다? 이 AIT는 야 걱정하지 마. 당분간 금리 안 올릴게. 엔간하면은 이거였어요. 그걸 폐기했다는 얘기는 엔간하면 금리 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표 따라서는. 그렇죠. 뭐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 했는데 어쨌거나 시장에는 롱충이들이 숏충이보다 많습니다. 원래 롱충이가 이기는 경우가 많죠. 롱충이가 이기죠. 네, 이기죠. 숏들은 숏 쳤다가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손실이 무한대까지 갈 수 있어요. 롱들은 터져봐야 100%입니다. 뭐 그런 식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했는 거고 이것도 보시면 그래요. 지금 보시면은 다우지수 보세요. 다우가 마침내 3대 지수 중에 가장 늦게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경신은 했고 거래량이나 뭐나 할 것 없이 이제 지금부터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는데 차티스트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지금 다이버전스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격대는 올라가면서 기술적 보조지표 거래량이나 MACD, RSI의 고점은 지난번 고점보다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고 있고 데일리에서도 보시면 4월 7일 날 바닥 잡고 올라왔던 이 선이 지난번 깨지면서 약간 했는데 이걸 갖다가 깨진 선을 갖다가까지 올라오는 정도였어요. 여기도 보시면 어디 갔나? 하나 더. S&P 500도 보세요. S&P 500도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지수선물 흐름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현재 보합입니다. 뚜껑 열어봐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뚫고 이렇게 살짝 깨지고 내려왔던 이 선을 갖다가 회복하지 못한 거는 그건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 어떤 쇼커버링 수급적인 영향이었다 금요일은 그게 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장이 앞으로 계속 간다 할 것 같으면 이거 쇼커버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매수세가 자꾸 들어와서 장중에 고점이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1차적으로 쇼커버 끝나고 나니까 더 장이 못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잭슨홀로 인한 충격은 길게 내다본 시장의 그거보다는 그냥 거기서 파월이 배파적일까 비둘기파적일까 해서 다소 매파적일 수 있으라고 배팅했던 세력들이 에이 이번엔 텄네 이거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뭐라 그랬냐면 끝에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래서 한국이 올랐으니까 선취매가 있어서 오를 것 같다 이러면서 끝냈었거든요. 근데 예. 실제로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잭슨홀에서 무조건 다 매파다라고 컨센이 너무 100%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모든 언론 모든 예. 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쇼커버링이 당하기에 딱 좋은 상황인 거죠. 그런 에브리원 상황이에요. 한 방향으로 갔으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파월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데이터대로 나는 할 거고 지금까지 지표 늘 나빠진 무슨- 대로 할 거고 네. 뭐 별다른 얘기 한 것도 없는데. 정해진 코스 있는 건 아니고 네. 우리 앞으로 2번 더 지표 보고 네. 9월 FMC 하는데 그때 가서 보는 거고 네. 신중하게 가겠고 네. 우리 뭐 그런 상황이야. 인플레는 조금 그거 한데 고용이 조금 신경 쓰이네 이 정도였단 말이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딱 쇼커버링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낙흐름이 됐던 종목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미증시가 추세적으로 좀 오를 수 있는지 여부는 당장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건 엔비디아 실적일 네. 것 같은데 네. 엔비디아랑 인텔을 좀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또 예. 지난 주말에 인텔이 급등세를 보였던 예. 상황이라서 이 두 종목들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되는지 네. 어떻게 보실까요? 예, 그래 지금 요 엔비디아하고 인텔 이제 소위 말하는 기술주 중에는 요 두 개가 진짜 주목될 만합니다. 벌써 지난 21일 날 일찌감치 뉴욕 타임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준일까 엔비디아일까, 즉 잭슨홀 연설일까 내지는 9월 금리 인하 여부일까 아니면 엔비디아일까 뭐가 더 주식시장에 더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된 거예요. 기사 내용 중에서는 뭐 이렇게 옵션 트레이더 뭐 이런 그런 파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율을 갖다가 제시하면서 뭐 이렇게 연준에 조금 그거 했을 때 시장 움직일 수 있는 그 파생 시장에서의 그 프라이싱으로 받는 그거보다 엔비디아의 충격이 조금 더 클 수도 있다.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 정도인데 그러고 이거 뭐 인텔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요즘 계속 이렇게 흐름을 쫓아오셨다시피 보조금만큼 지분 내놔 이거고 이런 걸 갖다가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인데 지금 저 로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얘기를 갖다가 보도를 하고 또 이런 기사도 냈네요.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을 살린 거야? Not really. 그런 거 같지 않은데 뭐 이런 식의 내용 나옵니다. 얘는 지금 뭐죠?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제 라운딩 탑인가 싶었다가 잭슨이 살려준 거죠. 잭슨홀이 살려준 건데 지금 뭐 178불 건방입니다만 184, 185 최근에 봤던 고점 이번에 며칠 내로 실적 전후해서 여느냐 한번 그거 한번 보시고 보면은 연다 그러면 아 시장 돈 많구나 인정하고 반면에 인텔은 뭐죠? 그동안 많이 빠졌다가 이제 이 재료를 가지고 치솟고 있기 때문에 얘는 조금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얘는 조금 위가 좀 막힐 것 같고 얘는 그래도 아래쪽으로 좀 밀리면 자꾸 사고 싶어지고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뭐 저는 비율을 갖고 인텔은 있습니다. 파운드리 실제로 너네 잘 못해가지고 파운드리 포기하면은 지분 더 내놔 이런 게 이번에 발표가 됐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좀 아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 그래서 야 이제는 파운드리 못 만들면 이제 회사 망하겠는데 이런 느낌.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결국은 또 파운드리 하라 그럴 것 같은. 예. 그래서 결국은 와 이게 TSMC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다 미국에서 만들게 하겠다. 그다음에 인텔은 계속 끝까지 도와주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도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그 AI 관련해서는 진짜 그냥 미중 전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로 엔비디아 실적이 진짜로 좋게 나온다면 예. 신고가 넘기면 무조건 따라서 더 이제 인공지능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냥 이게 고점 맞아.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제 걔도 박스권에서 움직이니까 좀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9월 달이니까 맞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그냥 더 뚫어서 가야 되느냐? 롱텀으로만 장기적으로만 보자면 저는 아무 때나 사. 저 뭡니까? 한 3,400불 여행 경비 한 3박 4일 뭐 동남아 갔다 오면서 한 3,400불 달러 바꾸면서 언제 살까요 할 때 아무 때나 사. 그거 뭐 10원 20원 움직여봐야 차이 얼마라고 이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 롱텀으로 보면 그냥 막 아무 때나 사시죠. 아무 때나 사시는 거고 그냥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거 아닐까요? 아니 뭐 여기서 180불을 근방에서 다시 또 108불 간들 세월이 가면 또 안 올라오겠습니까? 세월이 올라가면 그러면 진짜 이거 주식은 아무 걱정이 없는 시장이에요. 롱텀으로 보면은 특히 미국 주식. 특히 미국 주식. 자 여기서 이제 분통 터지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계시죠. 내 2차 전지는, 내 OCI는, 내 신풍제약은. 네. 그래 그것도 저기 뭡니까 마바라들한테 속지 마시고 그냥 족보 있는 근본 있는 주식들 들고 있을 것 같으면 롱텀으로 아무 걱정 없는 거죠. 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은 자꾸 풀어제낄 거니까 누가 되든 누가 뭐 오야가 되든 돈은 풀어제낄 거니까. 그래서 고민입니다. 여기저기서 집값 떨어지네 어쩌네 하는데 이 집 내놔야 됩니까 이거? 서울 말고 서울도 강남 말고 집 내놔야 됩니까 이거? 사람도 앞서로 들어와 살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까지 내놓고 나서 이게 종이 쪼가리 같은 돈 현찰 들고 있으려니까 이게 깝깝한 거예요. 그래 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코인도 사고 주식도 사고 통장에 있는 금도 나 금 한 번도 못 만져봤지만 금이 있대 내한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그나마 안심하면서 가야죠. 네. 세상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종횡무진입니다. 부동산까지도 가고 오늘 범위가 아주 확장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정부가 5년 내에 휴머노이드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물류 분야를 시작으로 제조, 건설까지 산업 전반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국회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기업들이 노동 관련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산업용 로봇이나 휴머노이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늘 로봇주들이 급등했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먼저 코닉 오토메이션이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종가는 1,933원이고요. 하이젠 R&M이 21%대 급등하면서 35,600원, 로보티즈도 오늘 19%대 올랐고 사면과 KNR 시스템도 각각 15%, 13%대 강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고용시장 둔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증권주가 장 초반부터 상승했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먼저 부국증권이 오늘 9%대 오름세 보이면서 57,3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한화투자증권이 5%대 강세로 5,740원, 한국금융지주도 오늘 4%대 올랐고 신현증권과 대신증권이 각각 5%, 4%대 오름세 보이면서 일제히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제약회사인 바이킹 테라퓨틱스와 일라이 릴리, 프로타고니스트 테라퓨틱스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이킹 테라퓨틱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26달러고요. 목표 주가는 90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인 VK2735의 임상 결과 13주 동안 최대 12%까지 체중이 줄었는데 이는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약물과 비교해도 빠른 감량 효과입니다. 다만 고용량 투여에서 위장관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의 38%가 중도의 임상을 중단해 임상 발표 직후 주가가 40% 넘게 빠졌는데요. 하지만 적정 용량으로 꼽히는 30mg은 중단율이 20% 수준으로 위약군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바이킹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3상 임상 디자인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일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일라이 릴리입니다. 현재 주가는 711달러 선이고요.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는 887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경구형 GLP-1 약물인 오포글리프론의 임상 3상 결과 최고 용량인 36mg을 72주간 투여했을 때 평균 체중이 12.4% 줄었는데 이는 기존 주사제인 위고비 대비 소폭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오포글리프론은 경구 복용이 가능해서 바늘 공포증이나 주사제 사용이 어려운 환자들까지 수요를 넓힐 수 있습니다. 또 임상 이상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투약 중단율도 3상에서는 고용량 기준 10% 수준으로 경쟁 약물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주사제 시장에서는 젯바운드가 현재 미국 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점유율 60%를 넘었고 위고비와의 직접 비교 임상에서도 우수한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앞으로는 차세대 후보 물질인 3중작용제 레타트루타이드 그리고 아밀린 계열 신약 엘로랄린타이드의 추가 임상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프로타고니스트 테라퓨틱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57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69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프로타고니스트 테라퓨틱스는 존슨앤존슨과 함께 경구용 IL-23 억제 펩타이드 약물인 이코트로킨나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주사형 IL-23 억제제와 유사한 효능을 가지면서도 먹는 약이라는 차별점이 있고 건선뿐 아니라 건선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으로도 적응증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서 향후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됩니다. 또 IL-17을 표적으로 하는 경구용 펩타이드 후보 PN881도 4분기 임상 1상을 시작할 예정인데 기존 IL-17 억제제보다 효능이 뛰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희귀 혈액암 PV 치료제 루스퍼타이드도 주 1회 피하 주사로 기존 치료 대비 뛰어난 효과를 보이면서 하반기 FDA 허가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곧바로 한미 정상회담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연쇄 외교 행보가 본격화됐습니다. 한일이 다시 대화 채널을 열고 미국과는 조선업, 원전 협력까지 본격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셔틀 외교 복원, 인도 태평양 전략, 관세 협상, 그리고 방위비 분담까지 의제도 너무 많습니다. 무게도 만만치 않고요. 네, 이번 회담들이 한국의 외교, 경제 지형을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을지 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연이어서 정상회담 열리고 네. 있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나오는 게 외교의 정상화 이 부분이더라고요. 일단 뭐 한일 정상회담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이번 정상회담을 기회로 해서 과거처럼 양국이 좀 자주 오가고 신뢰를 쌓는 관계로 다시 변모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그 정상회담을 하는데 보면은 어떤 구체적인 안건을 가지고 이번에 뭐 미국하고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특정한 안건이 있었죠. 원 이슈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이번에 우리나라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상징성이 더 강합니다. 근데 특히 일본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방위를 했을 때 일본 언론에서 기쁜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굉장히 낮출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원래 정상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국가 단위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할까 일본에서도 상당히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이러한 좀 그 불안감을 낮추고 또 한일 간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이제 쭉 끌고 갈 수 있다. 한미일 공조를 계속해서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약간 안도감을 주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불안감이라는 표현이 결국은 네. 그 불확실성 아닌가요? 불확실성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후보 시절에 또 그 전부터 있었던 또 이재명 대통령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번에 내각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약간 과거의 발언들이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반일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닌가라는 약간 의심스러운 면도 있기는 했었죠. 근데 그거는 뭐 그 사람의 어떤 과거에 이제 그 취임하기 이전의 얘기고 이제 취임한 이후에 일본과의 어떤 외교적인 거는 또 그거는 또 그냥 외교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국가 대 국가 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본에서도 그렇게 이제 과거의 감정적인 대립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 국가 대 국가 차원의 이성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안도감을 갖게 된 거죠. 그 뉴스만 보면은 공통 과제 협의체를 만들고 뭐 워킹 헐리데이를 확대하겠다. 근데 워킹 헐리데이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게 대통령 정상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주제인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건데 어떤 특별한 의제가 있는 그러니까 뭐 미국,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아주 현안 관계가 첨예한 게 있는 경우에는 그런 실무 협상까지 겹치면서 같이 가는데 요번에 이제 방위를 하고 그 한일 정상회담을 한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딱 첨예하게 걸려져 있는 건 없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양쪽에서 만나서 우리 앞으로 계속 잘할 거야. 약간 친선회약. 그러니까 이번에 그 워킹 홀리데이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양쪽의 인력 교류가 확 늘어날 거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 전에 뭐 비자가 없고 이랬던 게 아니었는데 이런 것들이 표면에 나오고 또 젊은 층들한테도 앞으로도 뭐 계속 원활하게 될 거야라는 식의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은 어떤 구체적인 이슈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를 했다기보다는 상당히 상징성을 갖다가 저는 또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뭔가를 얻어냈다기보다는 네. 사실 저희가 대선 치를 때쯤에 일본 내에서는 민주당 정권 들어서면 위안부 합의 파기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네. 정말 불안감이 상당했다고 그렇죠. 듣긴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의 성과보다는 앞으로 양국이 좀 더 많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겠다. 긍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는 한일 간의 관계라는 게 한일 두 나라 간의 관계라기보다도 사실은 한미일이라는 그 커다란 글로벌 공급망 체계 하에서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외교 안보까지도 다 같이 묶여서 한미일 공조를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호를 준 거죠. 앞으로의 과제는 물론 계속 있는 거긴 한데 이제 일단 시작 자체는 그런 면에서 잘 끊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새벽에 이제 발표가 네. 되는 거잖아요. 한미 이제 정상회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논의할 뭐 사항이 다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나요? 원래 이게 정상회담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 실무선에서 합의를 하고 이제 정상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고 갑자기 나와서 돌발적인 그 의제를 제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예상을 전혀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거고 저는 일단은
방위비하고 그 대미 투자 확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위비 올리라는 얘기는 뭐 그 전부터도 계속 해왔고 이거는 과거에 당선되기 전에 그 전부터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지만 지난번 대선 레이스하는 과정에서도 방위비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해왔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나토에 대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그거는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구체적인 얘기를 좀 지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 뭐 삼성, 현대차, 하나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이제 그 투자를 하겠다. 대미 투자액 뭐 한 3,500달러 정도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발표는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거든요. 아마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조금 이제 종용을 할 가능성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일방적으로 그걸 받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미국한테 이제 좀 요청을 할 만한 게 우리가 그럼 미국하고의 그런 요구 정도를 어느 정도 수용했을 때 약간 그 관세 문제라든가 특히 자동차, 철강, 뭐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국의 공급망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준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관세 인하를 한번 좀 요청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요새는 이제 경제 안보라는 말이 그냥 흔하게 많이 쓰이죠. 이게 과거에는 경제는 경제고 안보는 안보였는데 이제는 경제하고 안보가 같이 가는데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뭐 핵심 광물이라든지 어떤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안건을 갖다가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이제 지속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하고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 국가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좀 양분화돼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우리 지난 한 20년 이상을 갖다가 계속 하나의 공급망 하에서 전 세계가 하나의 공급망 하에서 가장 효율적인 그 글로벌 공급망을 글로벌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좀 균열이 생기고 뉴 노멀로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과정인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약간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방위비 분담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진통이 있을 거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미국에서 요구하는 그 방위비 분담금이 좀 갑자기 큰 폭의 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협상에서 좀 현실화될 수 있을지 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갑자기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속해왔고 현재 이제 미국이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이 한 3.5%, 3.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뭐 8.8%로 굉장히 높은데 이스라엘은 워낙 특수한 상황이니까 뭐 그건 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가 2.6%인데 아마 한 5% 전에 이제 얘기할 때 보면 5%까지 높여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이렇게까지는 그러니까 거의 뭐 2배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현재 나토 국가들한테 주로 요구하는 게 한 3.5%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도 아마 그 정도 선까지는 장기적으로 맞춰 가야 되는 건 아닌가. 그 장기라는 것도 이렇게 아주 긴 장기도 아닙니다. 한 몇 년 내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게 가야 되고요. 현재 영국이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이 한 2.3%인데 2027년까지 2.5%로 늘리겠다. 조금 이제 소폭 상승하고 그다음에 2029년까지 3%로 올리겠다 그랬고요.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도 현재 2%에서 한 5년 동안 3.5%까지 증액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건 가봐야 아는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많이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마 이에 보조를 맞추는 거는 지금 현재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 처음에 얘기하면 5% 얘기까지 꺼냈었는데 저는 그거는 원래 트럼프식 협상이 뭐 잔뜩 때려놓고 이제 조금씩 깎는 형식이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3.5%까지는 결국 한 5년 이내에 가야 되지 그렇게 가는 게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랑 좀 이렇게 보조를 맞추는데 가다 보면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위비 다음에 나왔던 것이 이제 원전하고 그다음에 네. 마스카라 그래서 이제 조선 쪽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도 어느 정도 실적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확정적으로 뉴스가 나와버리면 이제 셀온이라 그래서 기존에 이제 조선 방산 이쪽 막 올랐었는데 이제 다시 셀을 다시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네. 뭔가 새로운 확실한 어떤 숫자를 이제 협상에서 얻어내 올 가능성이 있긴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한테 원전하고 조선 둘 다 우리나라한테 이거는 꼭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전은 지금 뭐 미국도 지금 트럼프 정권 기조 하에서 보면 원전을 계속 늘리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에너지원으로서. 그런데 원전이 뭐 미국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도 그동안에 보면은 제조업 기반이나 이런 게 좀 약화된 부분도 있고 특히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하고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원전을 뭐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이렇게 많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만들 수 있는 나라 중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는 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남는 나라가 결국은 뭐 우리나라하고 일본도 후쿠시마 그 이후에는 약간 그 새로운 건설을 잘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기술력이 남아 있는 나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역시 한미일 차원에서 같이 이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특히 그러면서 요새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 게 SMR이죠. 그러니까 소형 그러니까 스몰 모듈러 리액터인데 이게 소형인데도 커요. 가보면은 그게 소형이라는 게 그 기존 원자력 발전의 한 50분의 1 아니면 한 10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한 2, 3m 이상은 되는 거고 그 이상 되는 것도 훨씬 많고요. 근데 이런 거를 만들 때 이게 현재 상용화는 안 돼 있지만 좀 있으면 이제 곧 상용화 될 가능성이 많고 전력이라는 게 한 군데서 생산된 다음에 너무 멀리 보내게 되면 손실이 많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짓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SMR 위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MR에서 뭐 어떤 원천 핵심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별로 없지 않고 뭐 미국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래서 우리나라한테는 별로 들어올 기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이 원전이 이거 SMR을 짓는 데 있어서 안에 리액터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건설을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제조업 기술과 건축 기술이 있는 나라, 건설을 했던 경험이 있는 나라들의 기술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우리나라한테는 상당히 그 좋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 이게 현재 이제 미중 패권 경쟁에서 보면은 이제 이 조선이라는 거는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거고 미국이 중국한테 물론 이제 어떤 첨단 기술에서는 앞서지만 이 선박의 수라든지 양적인 면에서는 중국한테 크게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 선박을 갖다 계속 만들려고 하는데 제조 기반은 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제조 기반이 사라진 상태에서 제조를 갖다가 해줄 나라를 찾고 있는데 그러면은 중국이 잘 만든다고 중국한테 맡길 수 없거든요. 미국 군함의 수리랑 뭐 유지 보수를 중국한테 맡긴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해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고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부분은 미국의 우방국들 중에서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한 대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흔히 초크 포인트란 말을 쓰죠. 이렇게 목을 조른다, 상대방을 조를 수 있는 우리의 강점이 되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크 포인트 중에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아니면 이런 조선 같은 경우도 하나의 초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초크 포인트도 강도가 다 다릅니다. 정말로 뭐 엄청나게 상대를 조일 수가 있는 게 있고 약한 것도 있는데 이 조선 같은 경우도 어쨌든 우리가 쓸 수 있는 좋은 카드 중에 하나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기대되는 부분으로 해서 지난 금요일에도 뭐 조선, 원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올랐고 반도체도 올랐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초크 포인트로 보시는 게 조선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어느 거 하나를 딱 찍기는 어려운데요. 저는 뭐 다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가장 그 수출량이 많고 부가가치도 높은 거는 반도체라고 봐야겠죠. 근데 조선이라는 게 그동안 가려져 있다가 새롭게 뜨는 아주 새롭게 요번에 트럼프 정권 되자마자 우리나라에 전화해가지고 조선에 대한 협력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 정도로 그동안은 잘 조선도 가능한가 이러고 갸우뚱 했던 게 이제 조선도 하나의 초크 포인트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인 거죠. 조선의 그 알래스카 프로젝트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알래스카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그 제가 쭉 다른 기사를 봤을 때 알래스카 얘기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무슨 얘기를 갑자기 불쑥 꺼낼지를 이게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알래스카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 하더라도 언젠가는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 원타임으로 한 번 넘어갔다고 해서 아이고 살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아마 준비를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 했을 건데 요번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건 한번 저도
당시 예상이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라서 무슨 얘기를 꺼낼지는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예, 할 수도 있을 거로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앞에서 이미 7월 말에 통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정상회담은 디테일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디테일이 아니라 뭐 앞서서 일본의 사례를 보면 대전제가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협상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하고 대등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반도체, 조선, 배터리 이런 부분들을 초크 포인트를 몇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중국의 히토류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강한 우리도 나름대로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를 쭉 돌아봤을 때 이 정도 되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거의 없어요. 예, 몇 나라 없습니다 이게.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협상력이 그렇게 뭐 미국하고 대등하게 협상을 할 만한 수준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일단은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동맹 관계를 좀 유지해 왔고 미국도 중요한 동맹으로 생각하면서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지금 현재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기반 중에 일부가 지금 무너져 있어요. 조선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예이고요. 그 외에도 보면은 자기네가 모든 걸 다 생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 제조업 기반을 갖춘 동맹국을 찾는다. 그리고 같이 협조를 갖다가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나라를 찾는다 그러면 그런 나라가 몇 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미국에서도 꼭 손을 잡고 가고 싶어 하는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만도 뭐 TSMC 같은 그 기업이 있기 때문에 대만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유럽은 독일이나 뭐 영국 같은 경우도 미국하고 굉장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국가 간에 보면은 이해관계가 잘 맞는 나라들이긴 하지만 유럽은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또 그 공조를 하더라도 약간 그 다른 면에서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 포위망을 쌓는다는 측면에서 같이 가는 그런 우방인 거는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와 일본은 또 아시아 쪽에서의 또 하나의 그 중요한 그런 동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글쎄 협상력을 뭐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게 뭐 전혀 힘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은 좀 예상할 수가 없는 약간 너무나 돌발 변수가 많은 그런 상대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이죠.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5,000달러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한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뭐 ETF 관련이다. 그다음에 실제로 리플이나 이런 다른 통화들까지 연결되면서 전체적으로 리스크 온 때문에 오른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 미국 기관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가상자산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뉴스도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주목할 이슈는 무엇인지 스매시파이 백훈종 대표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가장 큰 이벤트 잭슨홀 미팅이 끝난 이후에 이 가상자산 시장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일단 흐름이 좀 어땠을까요? 네, 금요일 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원래 11만 한 3천 불 이 정도 선에 있다가 11만 6천 불까지 급격하게 오르면서 역시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돌아오면은 비트코인이 빠르게 반응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이 금요일 밤에 그 연준 의장이 발언을 어떻게 하냐를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고 계셨을 텐데 기대감이 별로 없었달까요? 그냥 동결하겠지. 9월 FOMC 결과도 동결이겠지. 이 잭슨홀 발언에는 특이한 게 없겠지. 이렇게 다들 좀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기대감 내려놓고 보고 있었는데 사실상 거의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노동, 고용 쪽으로 더 초점을 맞춰서 이제부터는 완화적 기조를 가져가겠다라는 폭탄 발언을 해준 덕분에 비트코인 가격이 바로 오버슈팅을 했고요. 근데 이제 주말 이틀 지나면서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2천 불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지난 새벽 4시경 한 11,000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11만 2천 불까지, 11만 1천 불대까지 내려왔다가 11만 2천 불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게 참 주말 사이에 급격한 변동성이 참 당황스럽고 힘든 건데 2만 4천 개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나왔더라고요. 주말 동안에. 그래가지고 이 10년 동안 한 번도 비트코인을 움직이지 않은 고래 지갑 주소에서 또 2만 4천 개가 한 번에 매도 물량이 나왔고 요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내린 겁니다.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일요일에 2만 4천 개나 되는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다는 게 일단 비트코인이라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두 번째로 11만 불, 11만 1,000불 한 요 정도 가격대의 지지선이 정말 강하긴 하구나. 2만 4천 개나 매도가 주말에 나왔음에도 그래도 11만 1,000불 찍고 다시 올라온 걸 보면 이 정도 선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수요도 상당하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주말간의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잭슨홀 때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움직인 게 이더리움이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정말 슈팅, 비트코인 슈팅하고는 잽도 안 되는 거의 15%가 급등을 해버리면서 실제로 이거 지금 코인 관련이거나 리스크 자산 쪽, 위험 자산 쪽에서는 지금 이더가 제일 맨 앞에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주말에 비트 빠지는데 이더는 그렇게 안 빠지고 있다가 또 더 오르고 이런 상황을 보면은 비트 팔아서 이더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더리움이 알트코인 대장주로서 지금 알트코인 전반적으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가상자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의 주도주는 맞습니다. 과거에도 2013년, 2017년, 2021년 세 번의 사이클에서도요. 이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의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상승세가 어떻게 흘러갔냐면 비트코인이 먼저 한번 가격이 올라주고 그다음에 이더리움과 나머지 알트코인들로 순환매가 돌고요. 그다음에 그 순환매가 거품이 끼면서 한번 떨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다시 주도주인 비트코인이 가는 그런 형태의 상승장을 항상 보여줬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딱 타이밍이 그럴 때가 되긴 했습니다. 이제 상승장에 8월 한 9월 정도에 베어 트랩 구간이라는 게 항상 찾아와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한번 크게 떨구고 여기에서 이제 단기 투자자들이 많이 엑싯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지 기반을 다지고 올라가거든요. 요럴 때 알트코인들이 보통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그동안 못 간 거, 더 많은 내러티브와 상승 가능성을 보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알트코인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이번 알트코인 시즌의 주인공은 역시 이더리움이다라는 거를 이번에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플이 한동안 괜찮았죠. 근데 리플도 이제 ETF나 어떤 기타 등등 호재가 조금 더 이상은 주목할 만한 게 없다. 근데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 직접적인 수혜, 그다음에 비트마인 같은 회사들이 나서서 트레저리 전략으로 적극 매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그 가격 상승에 부채질을 하는 요소들로 여전히 있으니까 제일 가격이 잘 오르고 한동안은 이렇게 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5,000불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 비트코인은 제한돼 있다. 근데 이더리움은 제한 없이 계속 발행될 수 있다. 그래서 물량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어느 분께 질문을 했더니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절로 소각을 하고 있다. 없애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다. 그런 문제는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틀린 발언입니다. 틀린 발언이에요? 네. 그런 기능이 추가된 게 2022년경이었고요. 네. 그 후로 이더리움의 발행량이 줄어들었어요. 계속해서 소각이 되어 왔어요. 말하신 대로. 근데 그 소각되고 있는 이더리움의 양이 줄어서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게 최근이거든요. 결국 이제 이더리움의 이 업그레이드, 발행량에 대한 업그레이드 정책 이런 것들은 손바닥 뒤집히듯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런 기능을 넣긴 했으나
언제 뒤바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아예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냥 아예 하드 코딩되어 박혀져 있는 하나의 법칙이고, 이거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돌아와도 바꿀 수가 없는 문제인데, 이더리움은 그냥 뭐 이더리움 재단이나 아니면 비탈부테린이 원하면은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소각이 더 이상 되지 않아서 다시 발행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최근 한 1년간이 그래 왔고요. 이래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그렇게 직접 비교하는 거는 희소성 면에서 직접 비교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더리움이 굉장히 급등했던 것과는 다르게 리플은 상당히 움직임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슈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리플도 근데 뭐 지금 ETF 승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슈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리플은 왜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조용한 걸까요? 사실 ETF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이미 오래전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해놨고, 그다음에 이 USDT와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주들이 이더리움 위에 또는 솔라나 위에 아니면 트론 블록체인 이런 리플이 아닌 다른 곳에 많이 발행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시가총액을 크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이 손대는 사업 영역이 사실 그렇게 큰 미래 성장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못 오르는 겁니다. ETF는 사실 너무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기대감이 이미 충분히 가격에 녹아들어져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은 상승 재료가 되지 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이렇게 딱 리플을 대놓고 키워줄 거다, 밀어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트럼프 행정부가 뭐 비트코인 나머지에는 조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몇몇 종목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나, 리플에 딱 이렇게 온전히 집중해서 그런 거를 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기대감이 또 사라지고 있는 거죠. 리플은 결국 도대체 어떤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냐, 이거를 스스로 증명을 해야만 그때부터 가격이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리플은 그냥 2.5 코인이다 그러면서 웹 3.0 가는 거 말고 그냥 금융기관들이랑 해서 결제, 뭐 스테이블 코인, 스위프트를 대체하고 뭐 이런 게 테마 아닌가요? 리플의 그렇죠. 테마는? 그게 이제 문제예요. 스위프트를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주요 사업 목적인데, 스위프트가 지금 자체 블록체인을 발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 목적 자체가 얼마나 이 경쟁에 취약한 건지, 경쟁사의 도발에 취약한 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스위프트망을 대체하겠다는 목적 자체가 어쩌면 되게 많이 지금 희미해진 게, 왜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전통 금융 해외 송금망을 사용하지 않고 블록체인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해외 송금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기적인 전략이다 본다면, 스위프트망을 그럼 왜 대체하는 거냐 도대체? 그냥 리플도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는 게 낫지 않냐? 이제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오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이 테더가 너무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에 USDC가 이제 그 두 개만 하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후발주자로서 리플이 이걸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못 가는 것 같습니다. 리플은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 자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새로운 수익성 구조를 좀 증명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지금 전혀 우리가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인 건가요? 뭐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어쩌면은 기발한 아이디어 그런 거를 가지고 나와서 이 리플 가격이 앞으로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증명해내면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하방 지지선을 다지다가 이제 전고점을 뚫고 그동안 가격이 많이 그 침체돼 있던 게 많이 복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물려 계셨던 한국 분들이 많거든요. 지난 한 2년, 3년 동안. 그렇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쯤에서 이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오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이제 CEO 와가지고 이제 뭐 이창충도 만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이제 얘기들이 나왔고,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한국은행은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그다음에 또 코인베이스 이런 회사들이랑 우리나라가 뭔가 이렇게 연결될 거리가 좀 있나요? 국내 시중은행들이 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서클이라던가 코인베이스가 이제 서클의 대주주죠. 그렇죠. 서클사가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회사고, 그래서 이 서클사와의 어떤 협업을 굉장히 많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경제가 국내에서 만약에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국가에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이 국내 시중 은행들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뭔가 이 송금 또는 결제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서클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가두려고 하는, 금융을 이렇게 가두려고 하는 이 분위기상 해외 업체인 서클에다가 그런 엄청난 막강한 권한을 주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은이 자체적인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시중은행들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하거나 그 위에서 유통하게 하는 게 더 저는 현실적인 앞으로의 미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또 국내 안에서만 이렇게 쓰는 블록체인 위에 발행되는 거라서 해외에서 이게 통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또 이 스테이블 코인 경제에서 국내만 갈라파고스화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율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자율성을, 극강의 자율성을 주고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 해외 자금은 자금 추적이라던가 세금이라던가 이런 것부터 상당히 자유롭게 해줘야 해외 자금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물밀듯이 들어올 거다, 우리나라로. 물밀듯이 나갈까 봐 무서워서 못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지금 그렇죠. 물밀듯이 나갈까 봐 무서워서 못하는 건데 이제 들어오는 거는 걱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나가는 걸 걱정하고 그리고 이창용 총재 발언을 이제 들어보면은 돈 세탁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려를 이제 저버리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러면은 결국 뭐 국내 은행들이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 뭐 국내 은행들이 이미 발행해 놓은 포인트들 많이 있잖아요. 뭐 KB든 뭐 신한이든 그러면 결국은 뭐 그냥 지금 있는 거 그냥 좀 넘어가는 거 수준인데 이게 무슨 뭐 큰 트렌드를 만들거나 이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은행 말고 다른 데를 발행하게 해줄 가능성은 지금으로 봐서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한은에서 아마 극구 반대해서 그렇게 그쵸. 안 되도록 만들 것 같고 그렇죠. 저도 한은 이창용 총재님의 그 보고, 정부 질의 보고를 봤거든요.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했습니다. 사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도 실제로 용처가 별로 없다. 그쵸. 그냥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여기에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더 한은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외환 당국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환율 변동만 더 불러올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이제 그렇다고 발행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닦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금 세탁이나 아니면 국내 자본이 빠져나가게 두려워서 해외 자본이 들어올 걸 막는다는 거는 이 둘의 사이즈 비교만 해봐도 바로 어디가 불리한지가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본은 저는 금융시장을 최대한 열어주고 은행의 역할은 축소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부작용이 생긴다면은 미시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태까지 금융당국이 펼쳐왔던 정책들을 살펴보면 자율성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말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 지금 비트코인 ETF 쪽에서는 자금 유출이 계속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요건 어떻게 보셨을까요? 맞습니다. 비트코인 ETF와 비트코인 현물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일단 말씀하신 ETF는 이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롱숏 전략을 펼치는 하나의 무대라고 보시면 돼요. 케이먼 아일랜드 같은 데다가 이제 헤지 펀드들을 본사를 세우고 여기에서 미국 시장에 있는 ETF들 또는 주식들을 이렇게 롱숏 전략을 펴면서 무위험 수익을 거두는 게 이 헤지 펀드들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현재 비트코인 ETF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사실 그래서 크게 상방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횡보하는 게 헤지 펀드들이 방향성 투자를 하지 않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 롱숏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못 올라가는 면은 분명히 있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현물의 경우에는 어떠냐? 현물의 경우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4,000개의 비트코인이 주말에 한 번에 나왔다 말씀드렸죠. 요런 이제 비트코인 고래 지갑 주소들이 비트코인을 지금 한 11만 불에서 12만 불 요 사이에서 대거 정리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비트코인이 개당 10불일 때 사신 분들이에요. 100불일 때 사신 분도 있겠고 1000불일 때 샀어도 사실 엄청 쌀 때 산 거지 않습니까? 5년, 7년, 10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1만 불이라는 10만 불에서 11만 불, 12만 불이라는 상징적인 가격대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아주 충만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차익 실현, 매도 물량 나오고 이거를 이제 충분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면은 여기서 또 팔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고래들의 매도세가 끝나고 이거를 상쇄할 만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비트코인 가격은 조금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앞으로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ETF, 현물 모두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이벤트는 이제 지나간 상황인데 간밤
미증 씨, 또 어느 부분을 볼까요? 결국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대하면서 뭔가 이제 좋게 나올 거라고 다들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오기 전까지 좀 상승하다가 실제 나온 숫자를 보고 더 거기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결정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정말 뚜껑 열어봐야 이제는 좀 알 것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자, 머니쇼 플러스와 관련된 간단한 퀴즈를 푸시면 추첨을 통해서 200분께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SBS 비즈 앱, SNS X 스레드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